여러분은 가끔 밤새 잠 못 이루며 그 말은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했던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59살 박영희입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동네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책과 사람 사이에서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는 일상이죠. 오늘 저는 제 가장 아픈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희야, 너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해. 6개월 전 30년 지기 친구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자문했어요.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날부터 저는 말에 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고 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정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내가 평생 해온 말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하는 말의 약 80%가 무의식적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적인 말들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고요. 제가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은 내가 한 말의 95%는 결국 내 삶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축복으로, 부정적인 말은 저주로 말이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인가요? 불평이었나요? 격려였나요? 비난이었나요? 감사였나요? 지금부터 저는 제 인생을 바꾼 5가지 말의 습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기회를 놓치고, 밤에 입을 뒤집어 쓰고 후회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첫 번째는 함부로 미리 판단하는 말입니다. 그날은 제 환갑을 한 해 앞둔 59번째 생일이었어요. 딸 서연이가 오랜만에 집에 왔죠.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해.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한 곳에 정착 못하잖아. 엄마가 늘 그랬지.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고.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은 자신의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죠. 딸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그 결정을 나에게 말했는지를. 이것은 미리 판단하는 말이 가진 파괴력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한마디가 딸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죠. 사실 이런 말버릇은 제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그럴 줄 알았다는 말씀을 달고 사셨어요.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그럴 줄 알았어. 넌 항상 현실적이지 못했잖아.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30년간 꿈을 접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물감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아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똑같은 말로 딸의 꿈을 짓밟을 뻔했습니다. 미리 판단하는 말은 공감보다 판단을 앞세운 위험한 언어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이미 내 경험과 편견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은 미리 판단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더 자세히 말해줄래?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구나.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듣고 싶어. 딸에게 사과한 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한 이유가 뭐니? 그제서야 딸은 자신이 얼마나 현재 회사에서 번아웃을 겪었는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첫 클라이언트도 확보했다고 했죠. 제가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했던 딸의 결정은 사실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파트너가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아이가 색다른 관심사를 보였을 때, 동료가 의견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나요?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드립니다. 하루 동안만이라도 미리 판단하는 말을 멈추고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더 말해줄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 내 이야기가 궁금해.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소연과 걱정의 말 남발이 어떻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정을 파괴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이런 말들 자주 하시나요?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공직에서 30년을 보내고 갑자기 평범한 시민이 되니 뭔가 정체성에 혼란이 왔달까요? 그래서 모임만 있으면 제 하소연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른다. 이 나이에 서점에서 일하려니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퇴직금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등등. 처음에는 친구들이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날 친한 친구 모임에서 저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해요.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가장 큰 충격은 어느 날 딸의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아, 서연이 엄마 맞죠? 서연이가 엄마 이야기 자주 해요 라고 하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연이가 요즘 엄마가 너무 부정적이라 걱정이라고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동안의 통화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이 불평과 하소연이었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 아버지가 또 그러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구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하소연이 딸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도 바쁘고 힘든데 어머니의 끊임없는 불평을 들어야 하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되면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불평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지 마라.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어요. 제 딸이 제 허리 통증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제 노후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소연은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만 반복되면 독이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도요. 혹시 일기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퇴직 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를 정리하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제 불만과 걱정을 쏟아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종이에 적으면서 그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하지만 하소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 어느새 제 주변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서점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불평의 말을 줄이니 실제로 삶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소연할 시간에 해결책을 찾는데 에너지를 쓰니 정말로 문제가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하소연과 걱정의 말에 중독되어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말로 푸는 대신 마음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두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짜증과 화가 묻은 말이 어떻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만듭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혹시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시나요? 아니면 말투가 날카로워지시나요? 저는 둘 다였습니다. 특히 억울하다고 느낄 때면 목소리 톤이 2배는 올라갔죠. 세 번째, 짜증과 화가 묻은 말에 대해 위험성을 깨달은 건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나서였어요. 퇴직 후 서점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책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오셨어요. 뭔가 불만이 있으신 듯 인상을 쓰고 계셨죠. 저기요, 지난주에 주문한 책 왔나요? 저는 손님 이름을 여쭤보고 주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이름으로 된 주문은 찾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주문 내역이 없네요. 어떤 책을 주문하셨는지요? 그러자 그분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하셨어요. 아니, 분명히 주문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세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늘 예의 바르게 대응해왔던 저였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상황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손님, 주문하신 적이 없으시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소리 높이기 전에 본인이 확실히 이 서점에서 주문하신 건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 목소리에는 분명 화가 묻어 있었고 말투도 꽤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서점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셨어요. 그리고는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아, 제가 다른 서점에서 주문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서둘러 서점을 나가셨어요. 그 후로 그분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서점 사장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영희 씨, 지난번에 손님하고 언쟁 있었다면서요.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지역 문화센터 강좌 담당자셨대요. 우리 서점에서 독서 모임 공간을 빌려주는 계약을 추진하려 했는데 저와의 불쾌한 경험 때문에 다른 서점으로 결정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 계약은 서점 수익의 20%를 차지할 만큼 큰 기회였다고 해요. 사장님은 저를 탓하진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짜증 섞인 말 한마디가 서점 전체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에 감정 조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억울하다고 느끼면
쉽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경향이 있었죠. 한 번은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안 된다며 점원이 다른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통장에 돈이 있다고 확신했기에 목소리를 높여 따지기 시작했죠. 이 카드 분명히 돈 있어요. 확인 좀 제대로 하세요. 결국 매니저까지 나와서 확인해 보니 제가 다른 카드를 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줄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고 나서 저는 예전에 심리 상담사로 일했던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화가 날 때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생각해보니 화의 이면에는 항상 무시당한다는 감정이 있었어요. 공직에서는 제 지위가 있었는데 퇴직 후에는 그런 권위가 사라지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보통 2차 감정이에요. 그 이면에는 상처, 두려움, 불안 같은 1차 감정이 있죠. 화가 날 때 그 이면의 감정을 알아차리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참 신기한 3초 법칙을 알려주셨어요.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기다리라는 거였죠. 그 3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가 조금 가라앉는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점에서 까다로운 손님을 만날 때마다 이 방법을 실천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차분하게 대응하니 상대방도 차분해지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증명되어 있답니다. 감정의 전염이라고 하죠.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현상이에요. 제가 짜증을 내면 상대방도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짜증과 화가 담긴 말은 마치 독을 품은 화살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날아가지만 결국 그 독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제가 계단에서 넘어진 후 한참 지나서야 자신이 어디에 다쳤는지 알아차리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야 깨달은 지혜입니다. 짜증과 화가 묻은 말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 표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삶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소중한 관계를 망치며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다행히 저는 문화센터 담당자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1년 후 우연히 다시 서점에 오셨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도 많이 배웠어요.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놀랍게도 그분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 일이요? 저도 제가 실수했는데 짜증을 내서 미안했어요. 사실 그 뒤로 종종 이 서점에 오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못 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결국 그해 겨울 문화센터 독서 모임이 우리 서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여러분, 혹시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셨나요? 그 화의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반응하기 전에 3초만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관계와 기회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친절의 언어, 느린 말투, 낮은 목소리로 품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배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끊는 말이 어떻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정을 시험대에 올렸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그거 나도 알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끼어든 적 있으시죠? 제가 이 습관의 위험성을 깨달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정 하나를 거의 잃을 뻔했을 때였습니다. 퇴직 후 저는 집 근처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책과 삶을 나누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동호회였죠.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민서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민서는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여성이었는데 책에 대한 해석이 참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제 생각을 말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모임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서가 발언할 때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해. 같은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민서도 웃으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카페에서 민서와 둘이 앉게 되었어요.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언니,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 그럼 무슨 일이야? 사실 언니가 제 말을 자주 끊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언니의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가끔은 제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뺨을 누군가 세게 때린 것 같았어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서의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독서 모임 멤버들 중 몇 명이 언니 때문에 모임을 나가려고 해요. 특히 새로 들어온 분들은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즐기던 모임에서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니요. 특히 제가 존경하던 민서마저 제 습관에 상처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저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끊는 걸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셋째였어요. 큰 목소리로 주장하지 않으면 가족 내에서 제 존재감이 없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면 재빨리 끼어들어 제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완벽주의 성향이었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작은 오류가 있다고 느껴지면 끝까지 듣지 않고 바로 정정하려 했죠. 심리학자들은 말을 끊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대화 장악형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유형이고, 조급한 결론형은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는 유형이라고 해요. 저는 아마도 두 가지 모두에 해당했던 것 같아요. 말을 끊는 습관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깊은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통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상대의 말을 끊는 사람은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먼저 생각하려는 성급함이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할까요? 첫째, 그들은 적극적 경청을 실천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하고 이해했다는 표현을 얼굴과 몸짓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와 같은 작은 반응을 보이며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죠. 둘째,
3초 규칙을 지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뒤 최소 3초를 기다렸다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 대화의 리듬을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셋째,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같은 질문은 상대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줍니다. 민서의 조언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특히 누군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니 예전에는 놓쳤던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틀린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도 끝까지 들으면 의외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겸손의 표현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고 나는 그것을 온전히 듣고 싶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경청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듣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편견에서 벗어나며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되니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으라는 뜻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2500년 전의 이 지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주는 사람. 이것이 제가 배운 4번째 지혜입니다. 5번째 마지막 말의 지혜는 남을 가르치려 드는 말이 어떻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 바로 남편과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한마디만 할게. 이건 내 잘못된 점이야.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들어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이 말의 파괴력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바로 남편과의 관계에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걸어온 인생의 동반자죠. 하지만 제가 퇴직한 이후 저희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퇴직 전에는 각자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24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서로의 생활 습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저는 30년 공직 생활에서 익힌 관리자 마인드를 집에서도 발휘하곤 했어요. 여보, 그렇게 설거지하면 물 낭비야. 내가 알려줄게. 양말은 이렇게 개야 서랍에 정리가 잘 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TV 볼 때 그렇게 가까이 앉으면 눈 나빠져. 이제 그만 좀 해. 처음에는 남편도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어느 날 폭발해 버렸어요. 영희야,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애냐? 너희 부하 직원이냐? 매일 이것저것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들면 숨이 막혀.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당신을 위해 한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서점에서 일하는데 한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보니 제 이야기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만 가치가 있다. 요청하지 않은 충고는 비난으로 들린다. 그 문장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충고였고
그것도 남편이 요청하지 않은 충고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읽어보니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르치려는 말은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관계의 평등성을 해친다. 책을 읽으며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정확히 그랬어요. 마치 제가 더 우월한 위치에서 무지한 남편을 가르친다는 태도였던 거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솔직하게 제 깨달음을 나눴어요. 여보, 내가 너무 가르치려 들었던 것 같아. 사실은 퇴직 후에 내 존재감이 없어진 것 같아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당신한테 상처를 줬다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너무 폭발해버렸어. 사실 나도 알아. 내가 그저 걱정해서 하는 말인걸. 하지만 가끔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퇴직 후 저희 부부가 각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나이 들면서 예전만큼 유능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불안감이 있었고, 저는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 불안감을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남을 가르치려 드는 말의 심리적 배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심리학자들은 타인을 가르치려는 충동 뒤에는 몇 가지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를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마음이죠.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셋째, 친밀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상대방을 도와줌으로써 연결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제 경우는 아마도 세 가지 모두에 해당했을 것 같아요. 퇴직 후 잃어버린 통제감을 가정에서 찾으려 했고, 더 이상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가정에서라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으며, 사실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조언을 전달할까요? 첫째, 그들은 상대방이 조언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만 조언을 하는 거죠. 둘째, 조언을 할 때도 제안의 형태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은 어떨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셋째,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그것이 유일한 옳은 방법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내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런 원칙들을 알게 된 후, 저는 일식적으로 남편과의 대화 방식을 바꿔나갔어요. 특히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놀랍게도 제가 질문하기 시작하자 남편이 오히려 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내 생각은 어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의견이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요. 우리 관계는 점점 더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아닌 함께 인생을 탐색하는 동반자가 된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남편을 가르치려 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양말을 어떻게 개든, TV를 얼마나 가까이서 보든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올바른 방법이란 결국 제 관점일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정말 내 조언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해와 공감을 원하는 것인지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대신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져?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 대신 내가 원한다면 내 경험을 나눌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틀렸어. 대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지켜보세요. 묻지 않은 조언보다 함께 고민하는 태도. 이것이 제가 배운 5번째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말, 하소연과 걱정의 말 남발, 짜증과 화가 묻은 말, 상대의 말을 끊는 말,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말. 이런 말들은 제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은 말의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내 마음이 겸손함, 존중, 공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천천히, 낮게, 공감으로 말하자. 듣기를 2배로, 말하기를 절반으로. 그리고 그 다짐이 저희 관계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말보다 마음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퇴직 후 2년간의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괜찮아 라는 말 하나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물으면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형식적으로 묻는 사람의 말은 공허하게 들리죠. 말의 힘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예쁘게 포장된 말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결국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못합니다. 말의 힘은 단어 선택이나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진심, 즉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우리가 대화할 때 단어의 의미는 전체 메시지의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 얼굴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된다고 해요. 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떻게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는 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모여서 우리의 관계를,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소통의 힘은 말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말을 전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퇴직 후 2년, 저는 평생 해왔던 말버릇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조금씩 변화해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결국 내 말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고 경청하자.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자.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
그리고 모든 말에 진심을 담자.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불필요한 하소연을 줄이고 화를 내지 않으며 남의 말을 끊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게 되는 거죠. 말은 우리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천천히, 낮게, 공감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모든 말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말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박영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조용한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삶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 함께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